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외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한 곳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조세체계입니다. 디지털세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그에 상응한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계적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글이 광고로만 1년에 5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광고 매출이 3조 5천억 원 정도인 네이버는 법인세로 4천억 원 이상 내고 있습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구글과 애플이 한국에서 부담할 법인세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세의 시행을 두고 지난 2023년 7월 주요 20개국과 OECD 주도로 142개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의체 IF는 필라1과 필라2로 구성된 디지털세 관련 최종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필라1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이 아닌 시장 소재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필라2는 국가마다 다른 법인세의 최저한세율을 15%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5% 미만으로 저율 과세하는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세금 차액을 모회사 소재국 등에 내야 합니다. 당초 2023년 도입 예정이었던 디지털세 필라1이 다국적 기업들의 잇따른 요청에 따라 2025년으로 유예되었습니다. 캐나다는 디지털세 도입 연장에 반발하면서 내년 초부터 캐나다 국민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나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 자료와 관련된 매출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캐나다 정부의 독자적인 디지털세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각국 정부의 과세 방침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올해 7월은 1850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운 달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그리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 파르테논 신전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 면적과 비슷한 1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산림이 화재로 불타는 등 이상 기후로 인한 가시적 피해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기후 변화로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재난이 속출하자 학계에서는 인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세는 네덜란드 화학자인 크리천이 2000년 처음 제안한 용어로 지질시대 연대를 구분할 때 기를 더 세분한 단위인 세를 현대에 적용한 것으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입니다. 1995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크리천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충적세가 끝나고 이제 과거의 충적세와는 다른 새로운 지질시대가 도래했으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그동안 인류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지구를 지나치게 훼손 및 파괴해왔고, 지구 환경은 지질시대의 대부분 기간 이어져온 안정적인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과거 지구의 기온 상승기에 비해 약 3배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 8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로사이언스 포럼에 참가한 각 분야 과학자들은 인류세 도입을 지지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지역으로 사하라 사막, 아마존강 유역 산림지대, 북대서양 해류의 영향을 받는 연안 지역 등 12곳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본격적인 산업 활동을 통해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끼친 영향을 확정하기에는 그 기간이 전체 지질시대 관점에서 미미하다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관찰되는 기후 급변 징후와 기온 상승 등을 더 이상 묵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차츰 설득력을 얻어가면서 인류세 도입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들이 여러 플랫폼을 이용 목적에 따라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을 멀티호밍이라고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고객을 많이 확보할수록 이용자의 편익이 더 많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갖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규모가 클수록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소수의 기업만 살아남는 독과점 현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용자들이 멀티호밍을 보일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한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고객의 이용이 줄어들 수 있고 서비스 향상을 실현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멀티호밍을 저지하려 경쟁사 앱을 설치할 때 자사 앱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게 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멀티호밍 제한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플랫폼 이용자의 자유로운 멀티호밍을 보장해줍니다. 소비자들은 저마다의 니즈에 따라 여러 플랫폼들을 이용할 수 있어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집니다. 또 멀티호밍은 시장의 경쟁을 유발해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촉구합니다. 모바일 시대에 우리 생활에 깊게 들어온 플랫폼들이 독점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콜러블 채권은 발행자가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원리금을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채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콜옵션부 채권 또는 수의상환사채라고도 부릅니다. 콜러블 채권은 평소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발행사가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누적된 이자와 원금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콜 가격은 채권의 액면가보다 높게 설정됩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 이후에 금리가 낮아져야 콜옵션을 행사할 요인이 생깁니다. 채권 발행 후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발행자는 콜옵션을 행사하여 기발행한 액면 이자율이 높은 채권을 매입하고 현재의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다시 발행하여 조달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콜옵션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콜러블 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의 콜러블 채권은 장기물이면서도 상대적으로 일반 채권보다 높은 금리 때문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미래의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점이 더 두드러집니다. 지난 8월 KB국민은행은 500억 원의 콜러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만기가 20년이지만 발행 후 1년부터 매년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붙습니다. 신한은행도 지난 2월 500억 원, 4월과 5월 각각 600억 원, 1000억 원 규모의 콜러블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신한은행의 발행 금리는 4에서 5% 수준이지만 발행 3년 후부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짧게는 1년, 콜옵션 조건의 콜러블 채권이 발행되면서 은행들이 올해보다 내년 시장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